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에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 7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 국가채무가 645조 원으로 불어나는 등 처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40%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앞두고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이 시원찮자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질 해외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는 곳과 기존 고객을 지키려는 은행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센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1조가량 늘어난 386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이 중 30%는 복지에 쓰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6.2% 늘었고 국방예산 4%, 문화예산도 7.5%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분야의 예산은 각각 6%와 2% 줄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분야로 전체 예산의 31.8%인 122조 9천억 원이 쓰입니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 피크제 확대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조 8천억 원 늘어난 15조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비무장지대 주변에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4% 증가한 39조 원으로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총 6조 6천억 원이 편성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초연구 확대에 18조 9천억 원이 쓰입니다. 또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올해보다 33% 증가한 5,5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2.4% 증가하는 데 그쳐 391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세는 60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5%, 법인세는 46조 원으로 4.4%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내년 재정적자는 올해보다 3조 6천억 원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 1천억 원 많은 645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겠지만 대내외 경제적 여건 악화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국내 지표들이 부진하자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를 3일 앞두고 한국은행이 9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금리는 지난주 이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참가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달 초 1.73%였던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이후 연일 하락하며 7일 역대 최저 수준인 1.64%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가 도화선이었습니다. 8월 월간 수출 실적이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내수도 좀처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경환 부총리의 행보가 불을 붙였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지난달 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 이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채권 금리 하락세가 가팔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외 증권사의 관련 리포트도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9월에 인하되지 않더라도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SBC와 BNP 파리바, 호주 뉴질랜드은행 등 해외 투자은행도 한국은행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즈는 연내 금리 인하를 점쳤습니다. 반면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시각도 여전히 많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과 싱가포르 개발은행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원화 약세와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유출 위험이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삼성전자가 본사 지원 부분 인력을 10% 정도 줄이고 내년 일반 경비를 대폭 감축합니다. 스마트폰 시장 정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재무, 관리, 인사, 홍보 등 본사 지원 부분 직원을 대상으로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인력은 영업과 마케팅 부서로 이동하거나 퇴직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지원 부분 인력의 10%가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인력 줄이기에 나선 것은 스마트폰 시장 정체 등 매출 하락이 예상돼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미리 부장급 이상의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마케팅비, 회식비, 광고비 등 일반 경비를 대폭 줄여 내년 경영 계획을 짜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질타를 받고 있는 KDB 산업은행이 대대적인 비금융 자회사 매각에 나섭니다. 산은의 비금융 자회사는 모두 118개로 장부가로는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들 가운데 20여 곳을 먼저 팔 방침으로 보입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산은이 거느리고 있는 비금융 자회사 가운데 구조조정과 창업 지원 등 투자 목적이 달성된 기업은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8개 비금융 자회사에 대해 부실 기업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0개 정도고 나머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펀드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에 신규로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이 담긴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애초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요건은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 활성화 지원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하다고 잡은 예산 규모가 386조가량 됩니다. 내년치 예산도 확장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 9년째 적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결국 적자폭은 커졌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보도국 한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예산 편성으로 국가의 채무 비율이 GDP의 40%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재정 건전성이 피해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랏빛 규모의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 채무는 595조 원, 내년 말에는 645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1%로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가 채무 비율이 30% 선을 넘은 지 7년 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짤 당시에 2018년까지 나랏빛 규모를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목표치가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2018년까지는 국가 채무 비율이 41.1%까지 오르지만 2019년에는 40.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무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장은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가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고 정책을 강력한 의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채무를 관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예산인데요. 네. 대폭 줄었네요. 네.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경제 활성화로 잡은 것과 다르게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비중은 6%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조 5천억 원 줄인 23조 3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조기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교통 안전시설 등의 투자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교통 오지 지역의 항공 SOC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내년에는 울릉도에 공항이 착공되는데 85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흑산도 공항 설계 작업에는 20억 원, 부산 신항엔 1,844억 원, 광양과 인천 등 항만 클러스터 조성에는 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간 교통망 착공과 안전 투자 예산도 늘었습니다. 내년에 착공되는 광주 강진 고속도로는 100억 원이 투입됐고요. 상주 영덕 고속도로에는 2,23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성남 여주 복선 전철과 포항 삼척 철도공사에도 각각 693억 원, 74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반면에 도로와 철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도로에 투자하는 비용은 7천억 원가량 감소했고요. 철도는 2,2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네, 이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라고 하던데요. 생계급여를 올리는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죠. 네, 정부가 내년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에 편성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1%대를 돌파했습니다. 복지 분야는 금액 기준으로 예산 증가폭에서도 단연 1위였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예산이 8조 8천억 원에서 9조 6천억 원으로 8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수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05만 원에서 126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각각 2.4%, 1.4% 인상됩니다. 4대 중증질환 및 임플란트, 틀니 등의 보장성과 3대 비급여도 개선됩니다.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직장 어린이집 지원과 출산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대폭 확대됩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이라는 기간이 한 달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보육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시간제 어린이집이 확대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인 청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죠. 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21%가량 증액했습니다. 총 15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해서 청년 1만 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20대 청년을 위해서 정부는 청년몰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청년몰 한 곳당 사업비 15억 원 중 정부가 7억 5천만 원, 지자체가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리모델링, 간판 제작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실업급여 보장성과 수급기간도 인상 연장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선순환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국가 부채 비율에 부담도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는 수출도 지난 8월에는 6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요. 대외적으로도 중국발 세계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불투명한 상황을 재정을 푸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고요. 자칫하면 단기적인 성과만 거두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성장 잠재력을 시급히 끌어올리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한지희 기자와 함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전망에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5.1%에 달합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서 7월간 중국의 수입이 줄면서 한국의 수출은 4.9% 줄었고 지난 8월 수출은 14.7%나 급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감소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한국의 수출은 뉴질랜드와 호주 다음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액은 16조 6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국내 총생산의 1%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8월 수출이 매우 부진하게 나오면서 모건 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3%로 낮췄고 내년 전망치도 3.2%에서 2.2%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일 하나외환통합은행인 KB하나은행이 출범하며 국민과 신한은행이 벌이던 은행권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계좌 이동제를 앞두고 새 은행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계좌 이동제가 시작돼 은행 바꾸기가 쉬워집니다. 계좌 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들이 한꺼번에 옮겨지는 시스템입니다. 새로 자동이체를 일일이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쉽게 거래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기존 고객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지주 차원의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며 격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달 새롭게 출발한 KB하나은행에게 다음 달 계좌 이동제는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으로 자산 규모는 단숨에 국내 은행 가운데 1위로 올라섰지만 수시 입출금 예금 잔액은 경쟁사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KB하나은행은 기존 주거래 우대통장에 적금과 대출, 카드 등을 연계해 우대금리 등 혜택을 넓혀주는 전략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합니다. 수시 입출금 예금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일찌감치 다양한 금융거래 상품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면제도 대폭 확대해 공세를 높였습니다. 원라이프 컬렉션은 통장, 적금, 카드, 대출 총 4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각각의 상품으로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상품 간 유기적인 그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은행 중 가장 먼저 계좌 이동제 대응 상품을 선보였던 신한은행도 기존 상품에 수수료 무제한 면제 조건을 추가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애초 신한카드 결제 실적이 월 30만 원인 경우 수수료를 매달 최대 30회까지 면제해줬지만 결제 실적이 1원 이상이거나 공과금 이체를 한 건만 하더라도 전자금융, ATM,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증시 전망이 어두워지자 연말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배당주 펀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형 배당주 펀드에서는 지난 2월에서 4월 3개월간 총 9,066억 원의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6월, 7월, 8월에는 각각 510억 원, 547억 원, 845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2일에서 3일 사이에만 269억 원의 자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배당주 펀드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은 0.37%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이 마이너스 4.29%라는 점을 고려하면 괜찮은 성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지속, 배당 수익률 증가, 연기금 가세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배당주 투자가 한층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124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1300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 4분기 이후 1200원 선을 지지대로 삼아 서서히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4분기 달러 대비 원화가 123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그룹과 크레디트 스위스, HSBC 등은 1220원 이상의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ABN 암로은행과 ANG은행은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가장 높은 1240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중국이 지난달 11일 위안화를 전격 절하한 이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발 불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원화 약세를 이끌었고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가 더 힘을 받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는 더욱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와 ABN 암로은행은 내년 3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각각 1290원까지도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주요 변곡점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매 추이 분기점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를 매도하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할 경우 시장도 추세적으로 방향을 트고 반등에 나섰다며 2013년 중순 버냉키 쇼크,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외국인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1,612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연이어 사들인 점을 들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시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남북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려 할 때 어린이집이 이를 거부하면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송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이나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는 앞으로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절예보 윤지향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요즘 하루에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 아래로 내려가 선선한 반면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여름 더위가 느껴집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7도, 대전은 1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동풍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나절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춘천 2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22도, 울진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광주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29도, 대구 27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운항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동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그친 후 바람이 강해지고 공기도 한층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흰 이슬이라는 뜻의 백로입니다. 이때쯤에는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데요. 무더위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